보일러를 수리하러 온 AS 기사가 뚜껑을 열자마자 손이 굳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보일러 틈새에 알약이 든 투명 봉투가 끼워져 있었죠. 평범했던 그날 오전, 보일러 틈새 사이에 있던 그 알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것으로 좋은 기운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48살이고요. 용인 수지구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사흘 전 아침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물이 찬물로 바뀌었어요. 깜짝 놀라서 몸을 움츠리는데 순간 머리가 핑 돌았죠. 요 몇 달 새에 자꾸 이렇게 어지럼증이 도져서 병원을 몇 군데나 다녔는데도 검사에서는 다 정상이라고만 했습니다. 수도꼭지를 이리저리 돌려봤지만 온수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은 그냥 찬물로 대충 씻고 나왔죠. 다음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흘 내내 아침마다 반쯤 씻다 말고 소름이 돋아서 뛰쳐나오길 반복했죠. 둘째 날 저녁에는 참다 못해 남편한테 언제 고칠 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대꾸도 없이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그냥 대충 대꾸만 했죠. 당신이 알아서 기사 좀 불러. 나 지금 바빠. 요즘 부쩍 그런 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건 자기가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다 저한테 떠넘겼죠. 남편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는데 요 몇 년 사업이 커지면서 저녁 약속도 부쩍 늘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업이 잘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가끔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애써 눌러 참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근처 보일러 수리 업체를 검색했어요. 후기도 많고 당일 방문도 가능하다는 곳에 전화를 걸었죠. 직원분이 오후 2시쯤 기사님이 도착하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서랍에서 두통약을 꺼내 물 없이 삼켰죠. 요즘 들어 이런 두통약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2시가 조금 넘어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회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분이 서 있었죠. 문을 열어드리니 5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눈매가 순한 분이었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다용도실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제가 보일러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봐드리고 있거든요. 사모님, 이 모델은 순환 펌프 쪽이 자주 말썽이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면 커버부터 여셨어요. 기사님이 배관을 이리저리 만져보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네요. 배선암 안쪽 나사가 최근에 누가 만진 자국이 있는데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몰랐죠. 그냥 예전에 한번 수리했던 흔적이겠거니 싶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사모님, 최근에 여기 만지신 적 있으세요? 기사님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저는 이런 거 만질 줄도 모르는데요. 드라이버로 나사를 하나씩 풀기 시작하셨어요. 배선암을 고정하던 마지막 나사가 딸깍 소리를 내며 풀렸죠. 커버가 스르륵 열렸습니다. 기사님이 손전등을 그 안쪽으로 비추셨어요. 그런데 손전등을 든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한 발짝 다가갔죠. 기사님이 한참을 그 자리에서 미동도 않더라고요. 그러다 천천히 저를 돌아보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좀 보셔야겠는데요? 빨리 와보세요. 그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그 한마디에 이미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발걸음이 앞으로 안 나가려는 걸 억지로 옮겼죠. 보일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기사님이 손전등으로 배선암 안쪽 깊숙한 곳을 비춰주셨어요. 저는 그 빛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배관과 배선이 얽힌 안쪽 구석, 검은 테이프로 몇 겹을 감아 붙여놓은 작은 봉지가 보였죠. 손바닥만한 크기였어요.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내셨습니다. 저한테 건네주시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사모님, 저는 그냥 이거 열어드리기만 할게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사모님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뜯어냈죠. 한 겹을 벗기니 또 한 겹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절대 떨어지지 말라고 정성 들여 꽉꽉 감아놓은 게 보였죠. 마지막 테이프가 벗겨지자 투명한 지퍼백 하나가 손바닥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안에는 하얀 알약이 12여 개가 낱개로 포장되어 들어있었죠. 지퍼백 옆에는 작게 적힌 메모지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어봤죠.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고 날짜마다 작은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동그라미가 하나, 어떤 날은 2개, 3개인 날도 있었죠. 숫자를 세어보니까 넉 달치가 넘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갑자기 사시나무 떨듯 떨렸죠. 누가 도대체 왜, 뭘 위해서 이걸 여기에 숨겨놨는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속에서 뭔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꽁꽁 숨겨놨을까? 그때 갑자기 소름이 오싹 돋았어요.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으셨죠. 사모님 혹시 뭐 집히는 거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 짐작도 안 갔거든요. 기사님이 잠깐 저를 보시더니 공구 가방을 뒤져 명함 한 장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거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낸 변호사님 전화번호예요. 혹시라도 이론 쪽 일 오래 하신 분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모님 혼자 감당하기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지금 신고라도 해드릴까요? 기사님이 그렇게 물으셨죠.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섣불리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단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한 번 더 살피셨어요. 그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렇게 기사님은 순환 펌프 문제까지 마저 고쳐주시고 조용히 돌아가셨죠.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식탁 위에 알약과 메모지를 나란히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문득 부엌 서랍을 열어 제가 먹는 영양제 통을 꺼내봤습니다. 캡슐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달랐어요. 이건 확실히 다른 물건이었죠. 그러고 보니 요즘 부쩍 심해진 두통과 어지럼증도 넉 달 전쯤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설마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리에 힘이 풀렸죠. 남편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면서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20년 넘게 살면서 정말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거든요. 일단 저는 확인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언제, 왜 이걸 여기다가 숨겨놨는지. 그때부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핸드폰으로 이 약과 메모지 사진을 여러 장 찍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둘러 지퍼백과 메모지를 보일러 속 있던 자리에 그대로 다시 넣었죠. 벽시계를 돌려다봤어요. 저녁 6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짧게 울렸죠.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좀 늦어. 저녁 알아서 챙겨 먹어.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알겠다고 짧게 답장했을 텐데 이번에는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았죠.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표정을 가다듬어 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서야 겨우 알겠어 하고 짧게 답장을 보냈죠. 매일 아침 식탁 위에 놓아주던 그 하얀 알약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식탁 위에 놓인 하얀 알약을 집어들었죠. 손바닥 위에서 한참을 굴려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의심 없이 삼키던 그 작은 알약이 오늘은 유난히 낯설어 보였죠. 저는 싱크대 앞으로 가서 물과 함께 삼키는 척 슬쩍 손 안에 감췄습니다. 그러고는 앞치마 주머니에 얼른 넣어버렸죠.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기 전에 알약은 이미 주머니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들킬까봐 손이 다 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출근했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같은 방식이었어요. 알약을 입에 넣는 신용만 하고 몰래 감췄다가 나중에 화장실 변기에 흘려보냈죠.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는데 머리가 이상하게 맑았죠. 평소라면 눈 뜨자마자 지끈거리던 두통이 없었습니다. 어지럼증도 없이 곧장 일어날 수 있었죠.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설마 했던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 알약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챙겨 먹던 그 알약이 문제였던 거죠. 저는 핸드폰을 켜고 무각인 알약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어요. 비슷한 사진 몇 장이 나왔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가 없었죠. 답답한 마음에 화면을 몇 번이나 확대해 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혼자 이 알약의 정체를 모른 채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다음날 오전 남편이 출근한 사이 지퍼백에서 알약 하나를 꺼내 손수건에 싸서 나왔어요. 집에서 좀 떨어진 동네 약국으로 갔죠. 약사님한테 조심스럽게 알약을 보여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드시던 건데 통을 잃어버려서요. 혹시 이게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약사님이 알약을 이리저리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각인이 하나도 없네요. 저희가 파는 일반 영양제나 처방약은 다 표시가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없어요. 어디서 조제받은지 모르겠지만 이대로는 저희도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혹시 필요하시면 성분 분석을 해주는 곳에 맡겨보세요. 그런 데는 그럼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약사님이 근처 대학병원 부설 검사기관 이름을 하나 적어주셨죠.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햇볕이 쨍쨍한 오후였는데 온몸이 서늘했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 검사기관에 전화를 걸었죠. 접수하려면 직접 방문해서 샘플을 맡기셔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찾아가겠다고 했죠. 이제는 남편이 차려주는 밥상마저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 한 숟갈 뜨다가도 잠깐 멈칫하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남편이 왜 안 먹냐고 물으면 그냥 속이 안 좋다고 둘러댔죠. 매 끼니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저는 손수건에 싼 알약 2알을 챙겨 검사기관으로 향했죠. 운전하는 내내 손이 핸들 위에서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접수처 직원이 의뢰서를 내밀며 성분과 용도를 물었어요. 저는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죠. 그냥 정체 모를 약이라 확인하고 싶다고만 적었습니다. 직원이 별다른 의심 없이 접수증을 건네줬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문자로 알려드린다고 했죠.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도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질 않았습니다. 검사 기간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일주일이라니. 그동안 저는 또 어떻게 견뎌야 하냐 싶어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 일주일을 남편과 아무렇지 않은 척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숨이 막혔죠.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문득 저를 쳐다보며 물었죠. 당신 요즘 그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있지? 저는 순간 숟가락을 쥔 손이 멈칫했습니다. 겨우 태어난 척 대답했죠. 잘 먹고 있어. 남편이 별다른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밥을 먹었죠. 그런데 저는 그 짧은 순간 남편 눈빛이 뭔가를 확인하듯 저를 살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어요. 저 사람이 정말 저 알약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믿고 싶지 않았지만 자꾸만 그쪽으로 생각이 쏠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남편은 똑같이 물었어요. 요즘 어지럽거나 그런 거 없어? 저는 순간 숨이 탁 막혔죠. 집에 있는 혈압계로 몰래 혈압을 한번 재봤어요. 예전보다 확실히 안정적인 수치가 나왔죠. 숫자를 보는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병원마다 정상이라던 그 말이 다 무색해졌죠. 역시 그 알약의 문제였다는 확신만 더 굳어졌습니다. 한 번은 친한 언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죠. 저는 별일 아니라고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언니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걸 꺼내다가 괜히 걱정만 시킬 것 같아서 그만뒀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핸드폰 사진첩을 열어봤어요. 몇 달 전 사진 속 제 얼굴은 지금보다 훨씬 초췌했습니다. 눈밑이 퀭하고 볼살도 쏙 빠져 있었죠. 그때는 그게 그냥 나이 드는 거려니 했는데 지금 보니 전혀 다른 이유였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든 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알약과 메모지를 다시 꺼내봤죠. 어쩌면 이게 저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저를 서서히 죽이려는 물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제야 온전히 제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이 뿌옇게 밝아올 때까지 눈을 감았다 떴다가 반복했죠. 그로부터 며칠 동안은 하루하루가 유난히 더디게 흘러갔어요. 핸드폰 문자 알림이 올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출퇴근을 반복했습니다. 그 태어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끓었죠.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날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이 짧게 울렸어요. 화면에 검사기관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결과가 나왔으니 방문해서 상담받으라는 내용이었어요. 문자로는 알려줄 수 없다는 말에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죠. 운전하는 내내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신호 대기 중에도 자꾸만 안 좋은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검사기관에 도착하자 담당 연구원이 저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죠. 서류 봉투를 든 연구원의 표정이 유난히 진지해 보였습니다. 연구원은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내려놨어요. 한소영님, 이 알약 성분 분석해 봤는데요. 탈륨이 검출됐습니다. 탈륨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라서 되물었죠. 연구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쥐약이나 공업용으로 쓰이던 독성 금속인데 소량씩 오래 복용하면 신경계와 신장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두통, 어지럼증, 손발저림 같은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요. 방치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심할 경우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죠. 손에 힘이 풀려 서류를 놓칠 뻔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제가 겪었던 증상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두통과 어지럼증, 요즘 들어 유난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느꼈던 것까지 전부 다 맞아떨어졌어요. 연구원이 그때 조심스럽게 말을 했죠. 이 정도 농도면 하루아침에 넣은 게 아니고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소량씩 늘려가며 먹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짐작 가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빨리 병원 가서 해독 치료부터 받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도 겨우 내뱉고 상담실을 나왔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문틀을 잠깐 붙잡아야 했습니다. 로비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겠더라고요.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4개월 동안 매일 조금씩 독을 먹였다는 거였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남편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길로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접수하고 기다리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죠.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받았어요.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는 그 30분이 마치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수치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죠. 경미한 수준이지만 확실히 체내에 축적된 흔적이 있네요. 빨리 발견하셔서 다행입니다. 당장 큰 문제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추적검사 받으셔야 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돈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생각할수록 답답하기만 했죠. 간호사가 처방전을 건네며 다음 예약일을 안내해 줬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진료실을 나왔죠.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사소한 것들까지 하나하나 걸리기 시작했죠. 한 번은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남편 핸드폰 화면이 잠깐 켜진 걸 봤어요. 알림창에 이름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어요. 저장된 이름이
별표 3개만 적혀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뒤 몰래 핸드폰 잠금 화면을 몇 번이나 눌러봤습니다. 숫자 조합을 이것저것 넣어봤지만 하나도 맞지 않았죠.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생일도 아니었어요. 저는 결국 포기하고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놨죠. 그 주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이 골프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갔죠. 평소보다 유난히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는 게 눈에 띄었어요. 향수도 새로 산 건지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결혼하고 20년 넘게 살면서 남편이 향수 뿌리는 걸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날 오후 남편 옷장을 몰래 열어봤어요. 겨울 코트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이 나왔어요. 호텔 라운지 커피숍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지난주 평일 오후였죠. 그날은 분명 회사에서 회의가 있다고 늦는다고 했던 날이었거든요. 영수증에는 분명 커피 2잔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도 사진으로 찍어두고 원래 자리에 다시 넣었어요. 살려물 먹은 것도 모자라 혹시 다른 여자까지 만나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숨이 가빠질 정도로 화가 났죠. 그동안 이 사람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어요. 저는 억지로 눈물을 삼키고 옷장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골프를 마치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볕에 살짝 그을려 있었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오늘 라운딩 잘 됐어? 제가 태연하게 물었죠. 남편이 별 생각 없이 그럭저럭 괜찮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를 꽉 물었어요. 그날 밤 잠든 남편 옆에서 오랫동안 남편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잠든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지금 어디까지 나를 속이고 있는 건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남편 명의로 된 카드사 앱에 몰래 들어가 봤어요. 비밀번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최근 결제 내역을 하나씩 살펴봤죠. 호텔 라운지 결제 말고도 낯선 오피스텔 관리비가 매달 빠져나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집 근처가 아닌 곳이었어요. 관리비뿐만 아니라 백화점 여성 의류 매장 결제 내역도 여러 건이 있었죠. 제 옷도 아니고 제 딸 옷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날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몇 달치를 거슬러 올라가 봤죠. 가장 오래된 오피스텔 관리비 결제일이 바로 그 알약을 처음 먹기 시작한 날짜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소름이 다시 한번 훑고 지나갔어요. 저 사람은 그 여자한테 쓸 돈을 만들려고 저를 서서히 없앨 계획까지 짰던 걸까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저는 핸드폰 지도 앱을 켜서 그 오피스텔 주소를 검색해 봤습니다. 집에서 차로 20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였죠.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하나씩 몰래 모으기 시작했죠. 카드 내역부터 영수증 사진까지 전부 다 따로 폴더로 만들어서 정리해 뒀습니다. 그 주 수요일이었어요. 남편이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죠. 저는 무심코 남편 회사 대표 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무실에 계신 다른 직원분이 전화를 받았죠. 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오늘 회식 있냐고 물어봤어요. 직원분이 오늘 딱히 회식 일정이 없는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회식도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자정이 다 돼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술 기운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회식 어땠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죠. 뭐 그냥 그랬어. 다들 피곤한지 일찍 끝났어. 그렇게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 싶어 어이가 없었죠. 겉으로는 그렇구나 하고 누서넘겼지만 속에서는 뭔가가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차 키를 챙겨들었어요. 카드 내역에 적혀있던 오피스텔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었죠.
가는 내내 손이 핸들 위에서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신호에 걸릴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20분도 안 돼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서 잠깐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죠. 15층짜리 오피스텔이었어요. 깨끗하고 조용한 동네였죠. 관리비 청구 내역에 호수까지 적혀 있어서 헤맬 필요는 없었습니다. 1204호.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되뇌며 엘리베이터를 탔죠. 저는 1204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복도벽에 기대서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어디선가 환기팬 돌아가는 소리만 나직하게 들렸어요. 10분쯤이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죠. 키가 크고 마른 여자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여자가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죠. 저기요, 1204호 사시는 분 맞으신가요? 여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묘하게 풀렸어요. 어머, 누구세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정수 씨 아내예요. 여자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죠. 아, 사모님이시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자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여유롭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어요. 안 들어오세요? 저는 얼떨결에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갔죠. 현관에서부터 낯선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남편이 요즘 뿌리고 다니던 그 냄새와 거의 똑같았어요. 집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묻어있다는 게 느껴졌죠. 소파 위에 남편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넥타이가 아무렇게나 걸쳐져 있는 게 눈앞에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여자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태연하게 말했죠. 아니, 그런데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알약 지퍼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여자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죠. 글쎄요, 저야 모르죠. 그런데 사모님, 요즘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 말이 제 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 여자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당신들 나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무슨 말 하시는지 저는 도통 모르겠네요. 그건 왜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남편분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여자는 그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마치 구경거리 보는 듯 쳐다봤죠. 그 눈빛이 너무 태연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2번쯤 울리고 남편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여자랑 오피스텔에서 같이 있어.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죠. 그러다가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거기까지 갔어? 왜 사서 그런 걸 알아보고 다녀? 그게 지금 당신이 할 소리예요? 저는 소리를 질렀죠. 남편은 잠깐 말이 없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이혼하자. 나도 이제 지쳤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변명도 없었죠. 그냥 지쳤다는 말 한마디뿐이었죠. 그렇게 전화가 갑자기 또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쥔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여자가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저를 쳐다봤어요. 저희는 이제 곧 같이 살 거예요. 남편분 다 정리하고 여기로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그 말까지 들으니 더는 서 있을 힘도 없더라고요. 이제 그만 가보시죠. 여자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비틀거리면서 현관으로 걸어갔죠. 저는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신어지지도 않았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화단벽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7월의 뜨거운 햇빛이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는데 온몸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죠. 언니였습니다. 소영아,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죠. 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그렇게 30분도 안 돼요. 언니가 택시에서 내려 달려왔죠.
화단벽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언니 품에서 또 한참을 울었죠. 저는 겨우 언니 손을 잡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택시에 오르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죠. 언니가 제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물었어요. 너 그동안 이런 일을 어떻게 혼자 견뎠어? 말도 못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 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또 눈물만 흘렸죠. 언니가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어. 내일 당장 연락해 볼게. 저는 그 말에 겨우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날 오전이었습니다. 언니가 소개해준 김도연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강남에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50대 초반의 단정한 남자분이었죠. 안경 너무 눈빛이 차분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를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검사기관 성분 분석 결과지, 응급실 진단서, 카드 결제 내역 캡처본, 오피스텔 관리비 청구 내역까지 전부 테이블 위에 펼쳐놨죠. 변호사님은 서류를 한 장씩 꼼꼼히 넘겨보셨어요. 한참을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들었죠. 한소영님, 이건 아주 명확한 사건이에요. 탄용 검출 결과와 진단서만으로도 살인미수 혐의 입증이 충분합니다. 증거 수집도 이렇게 꼼꼼하게 해두신 분은 드물어요. 정말 잘하셨네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며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손끝이 떨렸습니다. 살인미수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변호사님께서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혼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요.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면 재산분할 비율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제가 물었죠.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좀 힘드시겠지만 증거가 확실하니 결과는 좋게 나올 겁니다. 변호사님이 덧붙였어요. 저는 그 말을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죠. 결과는 좋을 거라는 그 말이 지금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집에 계속 계시는 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접근 금지 신청도 함께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죠. 누군가 제 편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위안이 됐거든요. 혹시 구속까지 될 수도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증거가 이 정도면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다만 재판까지 가야 최종 결론이 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죠. 그럼 재산 분할은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차분하게 대답해 주셨죠. 남편분 명의로 된 인테리어 업체와 부동산까지 감안하면 최대 절반 가까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자료도 정황상 억대까지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언니가 옆에서 잘 됐다며 제 손을 꽉 잡아줬죠. 저는 그저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숫자로만 들으니 오히려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내연녀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대상에 함께 포함시킬게요.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속이 조금 후련해지는 걸 느꼈죠.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변호사님이 다시 한번 당부하셨습니다. 당분간 남편분과 거리를 두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죠. 그날 오후 저는 근처 경찰서로 가서 정식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접수처에서 담당 형사님이 계신 조사실로 안내를 해줬죠. 담당 형사님이 제 진술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죠.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알약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 날짜별로 꼼꼼하게 확인하셨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하셨어요. 혹시 더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사님이 명함을 건네며 말씀하셨죠.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가지고 있던 알약과 메모지 원본도 그 자리에서 증거물로 제출했고요. 형사님이 봉투에 담아 서명을 받고
조심스럽게 보관하셨습니다. 그렇게 경찰서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도 이상하게 속은 시원했죠. 차에 타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퇴근해서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소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할 얘기 없어. 남편의 얼굴이 순간 흔들렸죠. 내가 잘못했어.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이제 그 여자도 정리할게. 당신한테 진짜 미안해.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오히려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정리를 한다고? 알약은, 나를 죽이려 했던 그 독약은 어떻게 정리할 건데? 그때 남편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차갑게 말을 이어갔죠. 넉 달 동안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다 없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 그때 남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사업 자금 때문에 진짜 죽을 것 같았어. 그것 때문에 그랬어. 저는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혔죠. 사업 자금 때문에 그토록 같이 살아왔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그 여자는 지금 왜 만나는 건데? 제가 다시 물었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당신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이제 변호사님이 알려주실 거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할 말이 없어. 남편이 다급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지은이는 어떻게 할 건데? 가정이 깨지면 걔가 얼마나 힘들겠어.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칫했죠.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은이 얘기는 앞으로 당신 입으로 하지 마. 그 아이를 이 지경까지 만든 게 누군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가버렸죠.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캐리어에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챙겨 넣었어요. 저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만 신세를 좀 지겠다고 했죠. 언니가 당연하다며 빨리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출근한 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언니네 집에 도착해서야 겨우 숨이 좀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담당 형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분과 내연녀 조사를 위해 소환 일정을 잡았다는 내용이었죠. 남편은 다음 주 화요일이고 내연녀는 그 다음 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죠.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문자가 하나가 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지만 누구인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내연녀 윤미라였죠.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변호사님한테 곧바로 보냈습니다. 변호사님한테서 답이 왔어요. 잘하셨습니다. 그것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동의하지 마시고 저희만 믿으세요. 언니가 옆에서 제 핸드폰 화면을 같이 들여다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죠. 저런 문자 온다고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다. 오히려 저쪽이 불안해서 저러는 거야. 언니 말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았죠.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어두워진 창밖으로 언니네 아파트 단지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게 실감이 났죠. 그래도 이상하게 무섭지만은 않았습니다. 넉 달 동안 혼자 사귀며 버텨온 시간에 비하면 지금은 적어도 제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오늘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찰 수사와 검찰 조사가 이어졌죠. 남편은 조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결국 일부를 시인했다고 들었습니다. 윤미라는 구속된 채로 조사를 받았고요.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진술을 하며 서로 책임을 미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몇 차례 더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다녔어요. 그때마다 넉 달간의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해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형사님이 조사가 끝날 때마다 고생 많으셨다며
따뜻한 차를 건네주셨죠. 그래도 형사님과 변호사님이 옆에서 하나하나 챙겨주셔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언니네 집에서 나와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혼자 지내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온전히 제 힘으로 꾸린 공간이었습니다. 좁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넓어진 것 같았어요. 드디어 선고 공판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법원으로 향했죠.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언니가 옆에서 함께 걸어줬죠. 법정 앞 복도를 도착하니 다리가 갑자기 후들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죠. 피고인석에 남편과 윤미라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몇 달 전 오피스텔에서 봤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초라하게 웅크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방청석 맨 앞줄에 자리를 앉았죠. 심장이 쿵쿵 뛰는 게 옆 사람한테도 들릴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재판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죠. 남편 측 변호인이 먼저 일어나 변론을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넉 달 동안 매일 계획적으로 양을 늘려가며 먹인 게 우발적이라니요. 검사님이 바로 반박하셨죠. 피고인은 메모지의 투약 날짜와 횟수를 상세히 기록할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발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속이 조금 후련해지더라고요. 검사님이 서류를 넘기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검사님이 먼저 공소사실을 읽어 내려갔어요. 피고인 박종수는 피해자 한도영에게 넉 달에 걸쳐 총 120여회 탈륨이 함유된 알약을 복용하도록 하여 살인을 시도했습니다. 공범인 윤미라는 범행 자금 조달과 알약 제조 과정에 깊이 관여했고요. 그 순간 법정안이 순간 술렁했죠. 검사님이 자금 흐름을 짚어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 박종수는 지난 1년간 회사 자금 3억 원을 빼돌려 공범과 오피스텔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계좌이체 기록이 화면에 하나씩 띄워졌어요. 백화점 결제 내역, 호텔 라운지 영수증, 오피스텔 관리비 납부 기록까지. 제가 직접 모아뒀던 그 증거들이 법정 스크린에 그대로 나열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흘린 눈물값이 저렇게 숫자를 읽히는 게 너무 서글프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낮은 탄식이 들려왔죠. 재판장님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 남편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죠. 그건 저 사람이 먼저 제안한 겁니다. 남편이 옆에 앉은 내연녀 윤미라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때 윤미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죠. 뭐라고?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윤미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다 교도관에게 제지당했어요. 당신이 먼저 아내 죽이면 보험금 나온다고 했잖아. 나는 그냥 약국에서 구해다가 준 것뿐이야. 법정안이 다시 술렁했죠. 야, 그건 네가 먼저 얘기 꺼낸 거잖아. 너 그거 인터넷에서 찾아봤다고 나한테 자랑까지 했잖아. 남편이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재판장님이 조용히 하라며 제지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재판장님이 판결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 박정수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 윤미라에게는 종범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안이 정적에 흘렀죠. 윤미라가 그대로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이 다 번져서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들 지경이었죠. 그때 윤미라가 울먹이며 남편을 노려봤어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잖아. 차라리 그냥 그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렇게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속은 후련하더라고요. 같은 시각 이혼 소송 결과도 함께 확정됐어요.
재산 분할로 아파트와 예금 절반을 받았습니다. 위자료는 남편과 윤미라가 공동으로 억대를 지급하기로 했죠. 정수 인테리어 지분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제 앞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법원 앞에서 서류를 건네주며 웃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지난 20년 동안 저는 늘 남편과 아이를 먼저 챙기며 살았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림도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도 마음껏 만들고 있죠. 저녁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씩 걷는 것도 새로 생긴 습관입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어지러워서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는데 지금은 1시간을 걸어도 거뜬합니다. 가끔 그날 그 보일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던 순간이 떠올라요. 그때는 그게 제 인생에서 정말 가장 끔찍한 순간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날이 오히려 저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도 남편 저녁상을 차리며 눈치를 보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이제 저는 딸과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